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전예현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벌써 더워졌죠. 너무 더워요. 벌써 올 한 해 절반이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꼼꼼하게 적어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벗은 상반기. 맞아요. 요즘 맞아요. 여행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런 점에서는 또 올해가 의미가 있는 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전예현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만나볼 이야기들 함께 보시죠. 역대급 내한과 현대판 신분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대환 대출 서비스, 청년 도약 계좌 흥행, 고개 드는 세대 갈등론,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역대급 내한과 현대판 신분제. 팬데믹이 종료가 되면서 요즘 콘서트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수끼리도 이제 콘서트를 다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공연장 대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평론가님께서 기다리시는 뭔가 가수의 공연 있으세요? 갑자기 노래 부를 뻔했는데요. 팬텀 오브 더 오페라. 너무 오페라의 좋죠. 유령 드디어 이제 콘서트의 막을 서울 공연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7월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아예 티켓팅 엄두가 안 나는 것이 벌써부터 난리죠. 이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많은 훌륭한 팬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조승우 씨 열혈 팬이고 그쵸. 또 김주태식 팬이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티켓팅에 성공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식어서야 가곤 합니다. 지난주였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렸는데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이었습니다. 예약 때부터 정말 장난이 아니었고요. 전쟁이었어요. 이 이틀 동안 그 큰 잠실 주경기장이 관객으로 꽉 들어찼고요. 잠실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다고 하네요. 이 브루노 마스의 내한이 9년 만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특수 상황도 있지만 브루노 마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그 노래 하는 그쵸. 히트곡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미국의 최고 권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문화 분야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그래미상을 이 브루노 마스가 무려 15번이나 와. 수상할 정도로 역대급이네요. 일각에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DJ분한테 여쭤봤더니 마이클 잭슨 이후로 세계적인 천재가 진짜 나타났으니 그런 것 바로 그가 브루노 마스다 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스타이죠. 이 브루노 마스가 내한을 해서 이틀간 공연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맞아요. 1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자지정자석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 서 있어서 열광하는 관객들도 많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공연이었고 브루노 마스가 나름 한국어를 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문드문 재밌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노래 가사를 보고 싶어요 라고 바꾸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워낙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공연이었기 때문에 대성황리에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저도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만은 저도요. 광클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클릭을 해도 예매가 쉽지 않다라는 뉴스가 사실 티켓팅 시작되기 전부터 나와서 저는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잘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역대급 내한 공연이었어요. 특히 이런 외국 가수들이 사실 이제 내한을 할 때마다 이 한국 관객들 떼창 불러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번 공연도 그랬을까요? 예, 우리나라를 오직하면 떼창의 민족이라고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떼창에 너무 대스타들이 맞아요. 감동해서 나 한국에 갔는데 한국 관객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소감을 밝힌 영상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좋은 의미로 심각하다. 그쵸, 어떻게 그쵸.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떼창 전수라고 하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We Are Young이라는 곡이 있죠. 조금만 해볼까요? 네.
투나 맞아요. 이 노래 아실 거예요. We 그쵸. Are Young 이 노래를 빗속에서 그 스타가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스타분이 이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어권도 아니고 비도 오고 하는데 내 노래 얼마나 호응을 할까 하는데 갑자기 그 많은 관객 맞아요. 전원이 비를 맞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박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는다는 칼같이.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너무 감동해서 혼신의 힘을 맞아. 다해서 다 같이 관객과 콘서트를 끝나는 모습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브루노 마스 공연에서도 이런 모습 10만 1000명이 거의 와. 목소리를 합해서 합창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브루노 마스도 워낙 히트곡이 많고 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Just the way you are라는 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요. 곡 자체가 아주 따라 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 곡을 거의 다 따라 불렀다라고 하고요. 이 업타운 펑크라는 곡도 굉장히 신나는 곡이잖아요. 네. 이 곡에서도 한국 관객들이 엄청난 떼창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브루노 마스가 공연 끝나고 올린 소감을 봐도 굉장히 흥분한 이 심정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물론 워낙 한국 관객들이 떼창을 잘한다고 소문은 나 있지만 그쵸.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면 또 다르다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이 팬들의 팬심은 가요계, 팝송계에서도 유명하지만 아이언맨 영화 홍보하러 왔던 로버트 다워 주니도 눈이 동그랗게 공항에서 감동한 맞아요. 모습 여러 번 보였었고 한국 팬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 팬들을 보니까 이 K-팝도 대단하지만 K-팝을 즐기는 전 세계의 문화도 놀랍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어쨌든 저는 떼창이라는 것이 K-팝을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노래를 사실 이제 우리가 언어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탁탁 박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면 얼마나 무대에 있는 이 가수가 감동을 받을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워낙 빠르게 매진이 됐다 보니까요. 공연 전에 이 암표 거래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연이 처음 시작할 때 알려졌을 때부터 이제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는데 난리죠. 접속을 해도 참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거 특징이 정말 0.01초만 늦게 가도 이미 매지는 경우가 그쵸. 많았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 표가 올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가려면 뚝 떨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쭉 붙어있는 연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있거든요. 근데 8연석? 와, 하나 이거 표 예매하기도 어려운데 8연석이 올라왔으니까 다들 관심을 가졌는데 브루노 마스 공연 8연석을 1억 8천만 원에 양도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사람들 어떻게 8연석을 어떻게 얻었어? 라서 일단 호기심을 갖고 그쵸. 보긴 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 글이 조금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고급 외제 승용차와 맞교환하거나 여기까지는 제가 조금 그랬는데 수표 직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맞는 말인지 조금 신빙성이 조금 문제가 그러게요.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콘서트를 주최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티켓 부정거래 상황이 파견되면 바로 예매 무효 처리하겠다. 하지 그러게요. 말라라는 경고성 말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암표라는 게 예전에는 극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암표 그쵸. 있다라는 분들이 있었죠. 이건 이제 미리 줄을 서서 사거나 이런 맞아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미리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온라인으로 너무나 쉽게 팔고 무는 또 안 좋은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 이번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또 암표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쵸. 예전에는 단속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이 암표의 목적으로 한 건지 아닌지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곳에 다니면서 일일이 이게 암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지 그리고 예전처럼 일일이 현장 단속이 어려운데 그쵸.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법적인 공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게 이제 경범죄 처벌법인데 예전에 이제 마련된 법이다 보니까 이 현장
그러니까 예매소라든지 이제 티켓을 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는 그러한 장소에서 암표 거래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암표 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암표 거래를 위해서 내가 불법적인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그 티켓팅을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방해죄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어쨌든 표를 획득을 했는데 누군가 다른 소비자와 내가 돈을 더 받고 판다 이런 암표 거래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을 하는 조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 일부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된 상태이긴 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좀 해결이 돼야만 우리 같은 이 티켓팅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브루노 마스의 라이브를 기다린 팬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관객이 감동을 느낀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이제 번졌죠. 공연이 끝나고 특혜 논란이 이제 번졌어요. 일부 연예인들이 좋은 공연 자리에서 공연을 감상했다고 하네요. 이번 브루노 마스 공연에는 연예인들이 브루노 마스 오빠 왔다, 형 왔다 난리가 왔다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누가 이 공연을 보러 왔느냐도 국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유독 명당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연예인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라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아니 연예인이라고 그럼 안 좋은 자리에 앉아요? 이거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쵸. 뭐냐면 이렇게 티켓팅 예매하기 어려운데 혹시 연예인들한테 미리 좋은 자리 준 건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다른 사람의 100배 속도로 접속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은 아니겠는데 맞아요. 왜 나는 아예 예매도 못했는데 누군가는 저렇게 좋은 자리에 왜 그러니까요. 특정 자리에만 연예인들이 저렇게 앉아 있을까라고 논란이 된 겁니다. 이른바 명당 논란, 특혜 논란인데요. 다만 너무 이 부분이 시끄럽다 보니 이 공연과 관련된 현대카드 관계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일단 초대권이라는 것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통상적인 수준으로 나왔고 오히려 이번에는 연예인들이 공연 날짜랑 개인적인 일정이 겹쳐서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공연에 온 분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저는 요즘 이제 이명웅 씨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명웅 씨 어마어마하죠. 자체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가수 이명웅 씨, 또 뭐 송혜교 씨, 어. 박진영 씨, 그리고 한가인, 연정훈 부부 소녀시대 수영을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왔고 또 일부 연예인은 나 브루노 마스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라고 인증샷을 그쵸.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워낙 이게 티켓팅이 치열한 공연이었고요. 유난히 좋은 좌석에 이제 연예인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니 연예인이라고 더 이제 티켓팅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주고 내가 표를 사서 입장을 해서 딱 앉았는데 무대가 보이지 않는 좌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벽뷰 좌석이었는데요. 이거 나 너무 화가 난다. 환불받고 싶다라고 글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저 사진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저분은 정말 너무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할인 가격도 아니고 제가 술 주고 그렇습니다. 샀는데. 정말 이 저거 표 예매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을 텐데 막상 갔더니 저렇게 돼 있다 그럼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시야 제한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좌석도 있고 설명이 돼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큼지막하게 그쵸. 나게 돼 있다던가 아니면은 한 20분의 1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쵸. 속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쵸.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다면 소비자가 이것을 예매 확정을 하게 다시 한번 전에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다가 와 좋은 명당 자리는 스타들이 다 차지했더라 이런 논란이 그쵸. 겹쳤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더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시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면서 저렇게 벽이 반 이상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티켓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야 제한이라는 것의 의미 차이의 해석은 있겠지만 충분히 좀 환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소비자가 막 항의하면 환불해주고 소비자가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 뭔가 근거가 그러니까요. 있다면 이런 분쟁이 적을 것 같은데요. 그쵸. 법적 분쟁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당사자, 사인 간의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조항,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는 사전 고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측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티켓이 아니고 공연을 보는 콘서트의 티켓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일정 정도의 시야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벽만 바라보는 이러한 티켓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방이 사실은 조금 일었었는데 논란이 불거지니까 현대카드 측이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했네요. 예, 이분 입장에서도 화가 나고 사실 현대카드에서 환불을 해주게 된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여론도 맞아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요. 해주긴 했는데 이게 이연석 잇따라 붙어있는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좀 보이는 좌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한 자리만 얼른 환불을 해줬다 또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돈의 문제를 떠나서 심정적으로도 이분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 돈 돌려준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브루노 마스 9년 만에 내한 맞아요. 공연 못 본 게 과연 이 마음이 달래질까라고 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 소비자 입장에서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연예인들이 어쨌든 굉장히 무대와 가까운 좋은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고 이렇게 벽뷰가 있었다 막 이런 이제 호소가 일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대카드 측에서 이런 걸 좀 예상하기가 어려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허용이 된 공연에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 공연장이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 계단식으로 그렇죠. 경사가 돼 있죠. 아마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공연장을 잡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지 평면으로 돼 있는 공연장이었습니다. 음악 공연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게 누군가가 취소를 한 어떤 구석진 자리에 표를 두며 예매해서 제가 갔는데요. 제 바로 뒤에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정강근보다 더 큰 스피커가 수사체에 쌓여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스피커 앞좌석이라고 돼 있긴 한데 우리가 왜 극장에서 스피커하고 가까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음악 콘서트 그건 또 장인데다가 다르죠. 평면이어서 가수는 안 보이고 스피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이고. 이 귀가 아플 정도로 돼서 음악을 감상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감정이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갔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티켓팅을 해서 갔는데 연예인들은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맞아요. 누구는 벽만 보고 왔더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 같고요. 최근에 일부 연예인들에게 뭐 산부인과에서 특혜를 제공했대더라. 그 아이만 면회가 안 되는 시간에 보여줬대더라. 시끌시끌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곳이든 공정이 워낙 사회적 화두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병원 측에서도 당장 그때 해명을 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둘러싼 이런 구설들이 현대판 신분제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티켓팅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공연 좌석의 확보가 우리 사회의 축소판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평론가님께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보니까 아무리 높으신 분도 물론 이제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을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위직이라고 있는 분들도 올림픽 인기 종목의 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예매밖에 그렇죠. 없었습니다. 모두가.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티켓 논란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유명하고 돈도 잘 버는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들이 좋은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다 보니 신분제다.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유명하면은 혹시 공연 주최자 측에서 알아서 좋은 자리 준 거냐는 의심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대카드 해명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표를 얼마 주고 샀다라는 인증샷을 직접 맞아요.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겠습니다만 너무 추측으로 또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표를 직접 샀다고 이렇게 인증하는 연예인들도 등장했다라고 하고요. 논란을 피해간 연예인들이라고 또 이렇게 리스트가 뜨더라고요. 뭐 제가 뭐 이름을 다 언급하기가 조금 그런 게 그럼 이 사람만 그러고 아닌 사람은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실까 봐 그러는데 연예인분들이 해명을 안 했다고 해서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빠서 해명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넘겼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일부 분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또는 그 연예인의 지인이 티켓팅했던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려서 자연스럽게 인증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공연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냥 여가 생활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공연을 많이 못 봤던 분들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다음에 또 극장 가면 되지하고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매를 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티켓팅을 했겠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거듭 말하듯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해명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공연을 준비하는 측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완벽한 공연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저런 뭐 잡음과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콘서트였던 것 같고요. 특히 그럼 당사자인 브루노 마스는 어땠느냐라고 보면 굉장히 나도 경이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SNS에 공연 소감을 남겼나 봐요. 네, 브루노 마스가 경이로운 이틀 밤이다. 한국 팬들한테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연 모습, 특히 관객들의 모습을 영상을 같이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스타들이 한국 관객들 영상 올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제가 예전에 어떤 공연을 봤는데 이 두루마리 휴지를 특정 시간대에 동시에 던지면서 하는 야구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 스타는 모르게 팬들이 깜짝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다 같이 두루마리 쇼를 보여준 적도 있고 가수가 너무 감동한 겁니다. 그리고 가수가 모르게 특정 시간대에 이 휴대전화로 불을 켜서 다 같이 손을 흔들어주는 맞아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이 떼창 문화를 통해서 브루노 마스가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9년 만에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고 브루노 마스도 뭐 올린 글을 보니까 다음 내한은 9년이나 걸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약속 지켜줬으면 합니다. 참 요즘 보면 이제 뭐 취업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게 되면서 누군가는 뭐 아빠 찬스, 뭐 아니면 부모 찬스, 집안 찬스, 다양한 이제 찬스들을 통해서 내가 갖지 못하는 것들을 남들은 뭔가 이뤄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 사회가 뭔가 특혜라는 것에 굉장히 더 민감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티켓팅을 통해서 이렇게 뭐 계급 사회, 뭐 신분제까지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런데 공정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요. MZ 세대를 분석한 각종 보고서를 보더라도 불편한 건 참아도 부당한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불편한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또 그 불편한 게 왜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누군가 99명이 불평한데 한 명이 특권이 있어서 이 불편한 것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과 겹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엄청나게 큰 히트를 쳤던 이면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가정에 있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 과정이 보여주는 것에 감정이입을 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들의 박탈감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슈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정책적인 노력이라던가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은 기성세대의 과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야기 나눌 거리가 굉장히 많은 주제였습니다. 역대급 내한과 현대판 신분제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대환 대출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성인 남녀는 모두 이걸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출인데요. 대출자들이 핀테크사 플랫폼 등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요. 우선 대환 대출 플랫폼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환이라는 용어 쉽게 생각하면 지하철 환승한다, 갈아탄다. 대환 대출 서비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대출을 다른 상품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건데 네. 그거 기존 대출 다 갖고 다른 금융사 가서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쵸. 그리고 도대체 어디가 금리가 찼는지도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서비스가 있기는 해요, 일부분. 그런데 이렇게 조회는 온라인으로 하고 또 막상 가보면 잘 맞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에 반드시 영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대환대출 온라인 서비스라는 것은 일단 대출 비교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금융사별로 우리가 앱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앱에 들어가면 저도 직접 들어가 봤는데 쫙 그 서비스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있고 어디가 금리가 더 싼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갈아타는 과정도 스마트폰 온라인으로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대환 대출 서비스이고 그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대환 대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많은 대출러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핀테크사에서도 대출 비교 플랫폼 같은 걸 이제 제공을 사실 했거든요.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도 온라인으로 일부분 서비스가 있었는데 조회까지만 가능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서비스가 되면서 해당 금융사 영업점에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 굉장히 편할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있었고 또 금융사가 영업점이 지역에 없는 곳도 많습니다, 요즘.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네. 대환대출 대상이 10억 원 이하 중에 직장인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보증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마 집 마련과 연동되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고 연말쯤에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정부의 설명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까지 이 시장이 열린다면 기존에는 그러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금액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걸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실 텐데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우대금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대금리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좀 우리나라의 시스템 중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는 대출의 금리보다 갈아타려고 하는 금리가 더 싸서 좋다라고 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맞아요. 계산해 보니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우대금리라던가 중도상환 수수료 꼭 비교를 해봐야겠고요.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은행 영업시간과 연동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그렇겠네요. 4시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대출 창구에서 이렇게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는 내가 집에서든 뭐 어디서든 이렇게 혼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건가? 라고 걱정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층은 영업점에 방문해서 해도 됩니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해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네, 이제 그쵸.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상담사하고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맞아요. 온라인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더 편한 것 같아요. 예, 훨씬 편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누군데요, 뭐고요 설명하는 맞아요.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것 같는데 듣는 분 입장에서는 이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니까요. 그쵸. 온라인으로 된다면은 그럴 요소가 없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정보가 다 뜨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은행 창구 가서 상담할 때 보면
뒤에 사람 밀려 있어서 점심 거르고 가야 굉장히 돼요. 네, 굉장히 눈치 보일 때도 있고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설명을 하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듣지만 끄떡끄떡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이 더 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 그쵸.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늘 말하기도 하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출이 쉽다고 해서 대출을 많이 하라고 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럼요. 대출은 빚이다. 그 점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금융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처럼 뭔가 느껴지는데요. 왜 이제야 나왔을까? 사실 우리는 맨날 이제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 뭐 이체도 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유독 대출에 대해서는 왜 영업점을 굳이 방문을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야 좀 들기도 하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뭐 현재까지 보면 그래도 히트작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을 출시를 했고 6월 21일, 이달 6월 21일 기준으로 살펴봤는데 무려 19,778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네. 5억 원의 대출 자산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리를 갈아탄 고객이 그러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라는 규모가 이자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일단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아까 이 제도가 왜 그동안 없었을까? 왜일까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하등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 이거 이렇게 해봤자 우리 은행에 들어왔던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우리 은행은 내가 이용하는 그쵸, 그쵸. 내가 이용하는 은행하고 이 은행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기가 싸. 얼른 갈아타. 은행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안 없는 좋죠.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지난해 고금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대출을 네, 받은 그쵸. 분들이. 이렇게 시장을 오픈해놓고 소비자들이 갈아타기 쉽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은행들이 경쟁을 하면서 금리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은행은 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신용대출을 어쨌든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많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다가 저기가 더 낫네? 하고 가면 사실 손쉽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전 신청률도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는데 어땠을까요? 뚜껑을 열어본 날은 난리가 났었죠. 제가 이날 뉴스를 점검해봐서 좀 아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온라인 문화가 발달했다 보니 뭘 그날 시작한다라고 하면 종시 접속자가 몰리죠. 엄청나게 말립니다. 그래서 광고라던가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15분이라고 하는데 웬걸 해보니까 30분이 지나도 안 되더라. 그리고 알려주는 정보를 보니까 별로 싸지도 않은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오류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스템을 많이 좀 보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다만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이자 절감해서 좋다라는 반응도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저는 이제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적도 있어요. 금리 경쟁, 뭐 시장 경제에서 좋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은데 금융기관의 건정성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쵸. 이것을 또 점검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잘 점검을 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은행의 영업시간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잘 여전히 활용해야 된다라고 그러네요.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제2금융권이나 이런 곳에 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점수 낮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조회를 하는 것은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했을 경우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갈아탔는데 그리고 이자가 더 싸서 좋아서 갈아탔는데 신용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비자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갈아타고 다시 대출을 받으니까 내가 받은 대출이 건수가 바뀌지 않는 건 아니다. 즉 그렇겠네요. 갚고 다시 신규 대출을 한 건수가 발생을 한다. 신규 대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갈아탔다고 해서 나는 똑같이 빵이라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재무 상태라던가 금융기관이 보는 기준이라던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다중채무자가 이렇게 계속
대환에 나서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용점수 하락에 유의해야 된다고 정부도 거듭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꼭 점검을 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신용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혜택의 양극화이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뭐 신용이 굉장히 높은 분들 입장에서는 금융권을 이용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우시겠죠. 그렇죠. 금융권의 문턱이 정말 높다고 느끼는 분들은 저신용자예요. 저신용자들이 보통 제2금융권을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싼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고 싶으실 텐데 네. 이 신용점수나 연체기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기에는 여전히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저신용자를 위해서 더 쉽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그것도 있지만 너무 위험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건전성, 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어느 정도 또 유지를 해야 대형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정부가 얼마나 이 저신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면서도 시장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느냐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플랫폼 한번 깔아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 게임은 연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서서 이 평론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이 적용 대상을 넓힌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신용대출보다 더 반향이 클 것 같기도 하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중에 대출받지 않고 집을 탁탁 사는 분들, 대출받지 않고 전세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대 관심사가 그러면 주택대출 상품도 할 수 있느냐일 거예요. 그렇죠. 주택대출 상품을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뭐 내가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씩 받는다 하고 계산해 보면 이거 굉장히 큰 이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12월에는 이 주택대출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되면 은행들로서는 비상이 걸리겠죠. 그렇겠죠. 몇 건만 이동을 해도 엄청난 금액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은행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 당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한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정부의 계획대로 쉽게 될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뭐 근저당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시작했다가는 대혼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하면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아직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저런 논란과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적용 대상을 점점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는요. 청년 도약계좌 흥행, 고개 드는 세대 갈등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금융 제도 중에 하나인 청년 도약 계좌가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공식 출범을 했고요. 출범 전날에는 이 정책에 참여하는 은행 11곳이 최종금리 연 6%를 확정을 했습니다. 벌써 가입자 30만 명을 훌쩍 넘긴 상황이라고 하고요. 우선 흥행면에서만 좀 초점을 맞춰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입자가 벌써 뭐 30만 명 넘는다라고 하면 흥행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청년 기준을 잘 보셔야겠죠. 네. 마음이 늙어서도 난 청년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되시는 게 아니라 정책 상품의 기준이 보통 다 정해져 있죠. 그쵸.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어야 되고요. 매월 70만 원. 그러니까 나는 돈 조금이니까 20만 원씩 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정책 상품들은 기준이 있어요. 그쵸. 매월 70만 원, 죄송합니다. 마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자유 납입하고요. 네. 5년 만기 적분 상품입니다. 근데 20만 원 낸다가 안 낸다가 아니라 제가 이거 드리는 70만 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정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5년 만기 적금하면 5천만 원이다예요. 그렇죠. 그럼 청년의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채우려면 일단 매달 70만 원은 무조건 그렇죠. 내야 된다. 도중에 변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이 맞아 전제하에
6% 이자가 설정되어 있기 그쵸.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6%로 확정되기 전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기본금리 4점 얼마, 여기에 우리 회사 카드 쓰면 얼마 이런 식으로 우대금리를 책정해 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6.0%인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초기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오부제 형식으로 가입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오부제 풀린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 6%라고 한다면 굉장히 뭐 큰 혜택으로 일단은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또 하나하나 따져보면 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그리고 실질 금리를 따져보면 4.5% 그리고 나중에는 변동금리로 또 바뀌고 만기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어쨌든 목돈이 묶여 있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고 차라리 좀 금리가 높은 적금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청년도 많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단기간에 한 1, 2년 뒤에 목돈을 쓸 일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해내가지고 이것을 도중에 해약하면 더 손해일 수 부담되죠.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잘 봐야겠고 또 은행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거 팔면 팔수록 은행에 손해가 날 수가 있다. 정부에서 정책을 금융권에 관치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자산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취지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나 이 방식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금융권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5년 만기 적금 상품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돈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5년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죠. 상대적으로 수익은 적고 그쵸. 예를 들면 이제 첫 직장 마련한 이후에야 뭐 직장이 멀어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년들이 그 나이쯤 됐을 때 이제 결혼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5년은 너무하지 않아. 그래서 일각에서 3년짜리로 내달라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역마진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 꼬박꼬박 넣는 사람보다 돈 빌려가는 사람이 우수 고객이란 말이 있죠. 그쵸. 왜냐하면 이건 제가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쉬운 용어로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이 은행으로서 남는 그렇죠. 것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는 반발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탈감 논란을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왜 박탈감을 느끼지? 청년들 사이에서도 왜 박탈감을 느끼지라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에게 따로 용돈이라든가 생활비를 드리지 않고 취업을 한 청년이라면 아무리 엄청난 고소득층은 아니더라도 이 청년 정책에 따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에 합당해. 그럼 매달 70만 원 넣을 수 있다. 근데 나는 너무너무 70만 원은커녕 7만 원도 넣기 어렵다. 나야말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박탈감 논란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5년이나 이걸 넣을 수 있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요. 나는 당장 다음 달 빚부터 갚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그렇다 보니 이거 사실상 꼼수 증여 수단이다. 뭐 부모님들이 돈 대줘가지고 할 수 있는 맞아요. 것도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매달 70만 원씩에 달하는 금액을 5년 동안 쭉 이렇게 납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뭔가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다라든지 뭔가 막 이렇게 청년들의 목돈을 모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정말 이것이 필요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뿐만 아니고 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연령층이라든지 아니면 계층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줄 거냐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청년의 나이를 잘 보셔야 된다. 만 34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34.2세다. 제가 만나이라는 것이 태어난 그 연도와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나는 하루 차이로 기준이 안 됐는데 못 받나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억울하죠. 또 하나, 아니 도대체 청년 정책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청년들도 힘들지만 40, 50대 돈 쓸 일 너무 많습니다. 그쵸. 부모님은 나이가 많고요. 저도 이제 병원 다녀야 되고요. 애들도 그쵸. 있고요. 이런 맞아요. 고민이 40대, 50대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아니 우리도 세금은 내고 청년들만 세금 내는 거 아니고 우리는 세금 더 내는데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궈지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융위에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하겠다. 하지만 청년들이 자산을 이게 상대적으로 좀 모으기가 어렵지 않느냐. 모으기가 어렵다. 출발하는 시기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는데 저는 이 문제는 근데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우리 이제 지난 대선 봤을 때 청년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세대 입장에서는 아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데 너무 청년들의 정치적인 표를 의식한 게 아니라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게 어쨌든 복지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그쵸.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 MZ 세대의 목소리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사실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고 중앙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청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청년 하다 보니까 세대 갈등을 촉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네요. 이게 제가 잘 봤는데 사실 금융 어떤 접근 같은 거 넣을 때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비과세 혜택은 보통 이제 노년층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에는 우리나라에 큰 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어떤 혜택을 받는 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40대인데 비과세 혜택 못 받고 나는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저 사람은 연소득이 7,500만 원인데 청년이라는 그러게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 혜택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돈이 절약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에 집중된 정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희망 적금, 청년형 소득 공제 장기 펀드, 청년 희망 적금 등등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물론 2020년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에 허덕인다면 기성세대가 그걸 또 방치하면 기성세대가 아니죠. 어른들의 그쵸. 몫인 건 맞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누군가가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서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실 이제 청년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정치권에서 사실 뭐 선거를 앞두고 내지는 뭔가 큰 이슈를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청년에 좀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청년층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정책을 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에도 사실 큰 영향을 좀 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장기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단기적 해결책이에요. 네. 금융사들도 언제까지 이런 정책에 협조를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제가 보는데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반반이겠죠. 반반이겠죠. 반반이라고 드리는 것은 정말 내 집을 너무너무 마련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이지만 그럴 수 있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빚을 안 내고도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렇죠. 반론이 제기될 수 맞아요. 있습니다. 이건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냐 단기적인 대책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자산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정책은 좋다. 그러나 이건 단기적인 대책이고 자산이 좀 덜하더라도 너무 힘들지 않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는 인프라,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장기 과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것도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세대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뭔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요, 노령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왜 이렇게 노인 세대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는 점점 혜택을 못 받는 세대이고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부양해야 될 계층은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그리고 저분들은 그래도 국민연금 받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국민연금 혜택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논란이 일어난 적이 저희가 방송 맞아요. 아이템을 다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은 국가나 국회의 역할인 것이고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문화는 정치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청년들에게 해결하고 하지 말고 꼰대라고 불리는 우리 생각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네. 청년들에게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왕꼰대. 왕꼰대가 되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성세대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기성세대가 이제 막 발걸음을 딛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기회를 열어준다면 우리가 맨날 청년들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빚에 휘둘리면 야망 가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기성세대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전희연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with your world in a bag by your side.